새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물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 대책부터 찾으라며 수석들에게는 집무실에 앉아있지만 말고 구두 밑창에 닳게 뛰어다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 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첫머리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윤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물가 상승 억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생이 시급하다며 추경 예산안에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얘기가 나온다며 만만치 않은 안보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이 분야를 가르지 말고 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달아야 됩니다.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요식 절차를 따르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앞으로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통령이 사저에서 집무실까지 차량으로 출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낯설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처음이니까요. 또 다른 낯선 모습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다가가 질문하는 거였죠. 첫 차량 출근 소감을 물었는데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원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21분 윤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뒤 서초동 자택을 출발합니다. 윤 대통령은 반포대교를 지나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로 가는 길을 이용했는데 집무실 도착까지 모두 13분이 걸렸습니다. 출근 혼잡 시간대라 일부 차량 흐름 지연은 불가피했지만 교통 통제 시간이 짧아 우려만큼 큰 혼잡은 없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통이 불편을 그렇게 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늘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또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전했습니다.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달가량 차량으로 출퇴근할 예정인데 출근 동선은 유동적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33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6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600만 원인 거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열린 첫 당정 협의. 당정은 먼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인수위 방침으로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보편적 지급을 택한 겁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 기존 손실보상 지원금의 범위도 높이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등 특수 형태 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규모는 3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습니다. 정부는 나라 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 대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안 의결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내일 용산청사에서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각이 다 꾸려지질 않았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3명 모자란데 대통령실은 이창양, 이용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 숫자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오후 3시 용산청사에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임명된 새 정부 장관은 7명으로 대통령을 포함해도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인 11명에 못 미치는 상황.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면 기존 문재인 정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임명 강행을 하면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는데 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은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유의지를 국회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협조로 내각이 완비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며 공개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남편 배웅 모습도 오늘 눈길을 끌었죠. 김 여사가 언제 단독 일정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당분간은 조용히 내조에 전념하며 운영하던 사업체도 휴업이나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부인이 일을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이해 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두색 셔츠와 흰 스커트 등 편한 복장을 한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독이 된 마리 써니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을 배웅합니다. 윤 대통령이 두 반려견의 목줄을 김 여사에게 넘기고 차에 타자 마리는 윤 대통령을 따라 올라타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김 여사가 언제 단독 일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당분간 개인 일정을 최소화하고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코바나 컨텐츠도 조만간 휴업하거나 폐업 처리할 계획입니다. 2007년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 컨텐츠는 전시 대행 등을 맡아왔는데 현행법상 영부인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영부인보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원입니다. 정치권 뒷얘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과거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 대통령이 공개로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로 전환이 되는데 첫날부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의를 프리스타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첫 회의라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도 하지만 다음부터는 뭐 촬영도 하지 않고
격이 없고 실질적인 회의를 하겠다 이런 뜻도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잠깐 보도도 해드렸지만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는 낯선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렇게 대통령의 출근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던 모습이니까요. 네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공식 행사에서만 대통령과 취재진이 질문을 주고 받았었는데 마치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타러 가는 길에 기자들이랑 이제 뭐 얘기하면서 맞아요, 가는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들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툭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 집무실 구조도 미국 백악관과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을 보면 참모들이 대통령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현안에 대한 뭐 대화도 하고 편하게 맞아요.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보면 이런 업무 방식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 구조도 미국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백악관 웨스트윙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웨스트윙 1층은 대통령과 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참모들이 사용합니다. 2층은 우리나라의 수석비서관에 해당하는 각 분야 보좌관들의 업무 공간이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은 기밀회의가 있지 않는 이상 항상 열려 있다고 하고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이 벨을 누르면 참모들이 1분 안에 다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된 용산 집무실 청사 5층 평면도를 보면 오른쪽 구석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를 해 있고 네. 옆으로는 국가안보실장실과 비서실장실이 맞은편에는 각 분야 수석비서관실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용산 청사도 핵심 참모들이 한 층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이게 또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은 다수의 힘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반지성주의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는 반대 세력을 악마화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고요. 이게 이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들을 안 나왔고, 듯. 예. 그리고 또 민주당도 이제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내놓은 건 통합이 아니라 대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판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 뭐 이런 건 자체가 사실 주관적이기 때문에 해석은 뭐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게 지냈대요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단은 자기 이제 사저와 가까운 인근 마을 주민 60여 명을 모여서 간단한 다과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마을에 와서 기분이 좋다.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민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문 전 대통령은 서재 정리 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쯤 잠깐 사저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편한 셔츠 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예, 집안 사진도 누가 찍은 걸 잠깐 봤는데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단아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열흘 뒤면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어떤 개정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그동안 중국 요청에 따라서 중국을 유일한 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갑자기 홈페이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삭제됐고 대만 독립을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빠졌습니다. 네. 대신에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기술 강국인 대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대만 관련한 표현이 바뀌면서 미국이 대중정책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드러내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미국에서 일부러 이런단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이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한때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에 비유하는 칼럼도 썼었던 인물이죠. 김 비서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과거 발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19년 6월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고 글써 SNS 계정이 차단됐고, 특히 같은 해 9월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발글에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는 댓글을 썼다가 다시 차단됐습니다. 논란 재점화에 김 비서관은 SNS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발언은 사과한다면서도 동성애 발언에 대해서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김 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극악한 혐오 발언입니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거꾸로 인사입니다. 배진규 정의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야 할 직책인데 폭탄, 혐오 발언 제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 주사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안가품이라는 발언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요즘 북한이 심야의 열병식을 하고 있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이게 자신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현송월 단장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영향을 미친 거라면서요. 북한 열병식은 2020년 10월 이후 심야에 개최되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올림픽을 보고 나서 바뀌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열병식입니다. 조명 달린 옷을 입은 항공 6전병의 스카이다이빙에 드론이 동원된 레이저쇼, 그리고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지난 2020년 노동당 75주년 심야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4월 남북 합동공연 당시 현송월 단장에게 준 심야 열병식 아이디어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다 같이 일단 먼저 한번. 탁 전 비서관은 또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영상 연출도 본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선전물로 쓰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종의 뮤직 비디오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일각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야간 개막식 참석 이후에 심야 열병식이 도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장 넉 달 뒤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를 검찰이 넉 달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형사소송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원주민 33명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15명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임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범죄 이익이 환수되지 않으면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아서 화천대유 등에게 불법 수익을 몰아준 사건에 대해서 원주민들께서 처벌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뒤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론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만큼 내실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대책 마련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새벽에 지나가던 노인 2명을 아무 이유 없이 잇따라 때린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노인 가운데 한 명은 끝내 숨졌는데 이 새벽 시간 쓰러져 피 흘리는 노인 곁을 57명이 지나갔지만 신고를 한 사람은 58번째 행인이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서울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노인을 무턱대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쓰러진 뒤까지도 계속 발길질을 하더니 이윽고 주변의 도로 경계석까지 집어던지는 남성. 피만 이렇게 낭자해 있는 것만 봤어요. 그 시간대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예 없었으니까.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구로의 한 공원 인근에서 길 가던 노인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뒤 추가로 난동을 부리던 중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첫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나던 A씨는 리어카를 끌던 또 다른 노인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꺼내가려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두 번째 피해자 역시 직접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아파트 30층 이상 높이에서 1kg짜리 아령이 떨어졌습니다. 20kg짜리 해머를 1m 높이에서 그냥 내리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인데 상가 계단 유리 덮개를 뚫었습니다. 경찰은 아령 주인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상가 계단 위쪽에 설치된 지붕형 유리 덮개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조각조각 금이가 금세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1kg짜리 아령이 떨어져 상가 건물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순찰도다가 발견했어요. 상당히 두려워져가지고. 다행히 아령이 떨어질 당시에 지나간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많이 지나다니죠. 그거 맞으면 죽죠. 아령이면 큰일 날 거예요. 아령이 떨어진 높이는 30층 이상으로 8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m에서 1kg짜리가 떨어지면요. 20kg짜리 해머, 그것을 1m 높이에서 내려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4년 전 경기 평택에선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1.5kg짜리 아령에 맞은 행인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중화동 오피스텔 옥상에서 8kg 아령을 아래로 던진 6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아령 주인은 창틀에 올려뒀는데 떨어졌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해 아령 주인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60km 떨어진 공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길을 걷다가 경찰과 마주치자 뒤돌아 도망쳤는데 차가 달리는 8차선 도로를 넘나들며 아찔한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잡고 보니 셋이 합친 전과가 무려 66건이나 됐습니다. 아직 10대인데 말이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남성 3명이 도로 갓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을 보더니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놀란 한 남성은 신고 있던 슬리퍼까지 버리고 도망갑니다. 울타리를 넘어 차량이 달리는 8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며 위험한 도주국을 펼쳤지만 끝까지 쫓은 경찰에 지쳐 손을 들고 맙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난달 19일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안 잠긴 차량을 훔쳤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었지만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조 요청을 통해 60km 정도 떨어진 충남 공주의 한 휴게소에서 도난 차량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이 인근에서 배회하던 이들을 보고 추격한 끝에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절도 등 전과가 모두 합쳐 66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차는 2대 훔친 걸로 확인됐고요. 방법은 다 여기 뭐 차 안에 열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다니고 뭐 이러려고 하니까. 경찰은 10대 남성 3명을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맨발로 오징어 꾹꾹. 뭐, 설마 우리가 먹는 오징어 아니죠? 맞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네.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시면요. 네, 바닥엔 마른 오징어가 쌓여 있고 주위에 남성 4명이 보입니다. 돌돌 말린 마른 오징어를 펴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맨손도 모자라 맨발로 오징어를 펴고 있고 이미 펴진 오징어를 발로 꾹꾹 누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는 우리나라 외에서는 보기 힘든데 일하는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중국인가 싶으신 분들 네네.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경북 포항시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네. 지난해 1월부터 이 시장에서 일했던 한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SNS에 일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일단 포항시는 이 오징어의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종 일부 외국인 선원이 남은 오징어를 가져와서 먹거나 숙소에서 직접 말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먹을 거라고 해도 자기 발로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예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처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1월 경북 영덕군이었죠. 그때도 외국인 노동자가 슬리퍼를 신은 채로 오징어를 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맞아요. 됐습니다. 저 장면입니다. 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고요. 해당 업체는 거래처가 다 끊기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 때문에 아예 오징어를 안 먹는 일이 발생할까 봐 또 걱정도 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리 무너뜨린 폭염. 얼마나 더웠으면 다리 철근이 휘기라도 한 겁니까? 영상을 함께 또 같이 보시면요. 네. 네, 중동 파키스탄 북부 지역의 한 다리입니다. 다리 밑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는데 다리 위 난간부터 무너지더니 삽시간에 다리 절반이 휩쓸려 나갑니다. 아니 무슨 종이장 쓸려 나가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근데 폭염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곳이 원래 더운 지역이지만 이곳의 요즘 기온이 49도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평년 기온보다 약 8도 이상 높을 정도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 있는 빙하가 이상 고온 현상에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홍수가 난 겁니다. 네, 이상 고온에 빙하가 녹아 홍수가 났고 불어난 물에 다리가 붕괴된 거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줄이죠? 네, 일본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고인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요. 1000m 종목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현장 중계진이 선수들이 달리는 트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 송출 장비를 맨 인원과 카메라를 든 인원이 떨어지면서 전선이 팽팽해지는데 그때 달리던 선수 목에 걸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후에도 뒤따라오는 선수와 부딪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다 안 끝났는데 지금 저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화면을 좀 찬찬히 보시면요. 네네. 화면 왼쪽에는 한 바퀴 일찍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쉬고 있고요. 계속 달린 선수들은 하위권 그룹인데요. 결승선에 통과한 상위권 선수들을 화면에 담으려다가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위권 선수만 염두에 뒀던 중계진의 미숙함이 문제였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방송사와 육상연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했습니다. 아니 1, 2, 3등만 선수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들어와야 경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려가 참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차하면은 또 얌체 주차란 말을 요즘에 듣습니까? 요즘 주차구역을 2개 쓰거나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는 그런 얌체 꼼수 주차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은 그 경우를 좀 뛰어넘습니다. 네. 대전 서구의 한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이게 움직이고 있는 사진이 아니라 멈춰 있는 사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행 중 사진이 아니면 지금 도로 한가운데다 그냥 주차를 해놨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차를 고발한 제보자에 따르면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놓고 일가족이 내려서 바로 옆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어떤 상황인가 제가 거리보기 서비스로 일대를 좀 봤더니요. 네. 왕복 2차선으로 안 그래도 협소한 길인데 양쪽 갓길에 차가 평소에도 자주 주차되는 네네네. 그런 곳입니다. 아. 이렇다 보니 차선 한쪽을 막으면 아예 길이 막히는 수준이라서 제보자도 참다 결국 구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바깥보다 과태료가 더 비싸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급해도 지킬 건 지켜야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픽뉴스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배우 강수연 씨가 반세기의 영화 인생을 끝내고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가족과 동료, 팬들의 눈물이 가득했던 연결식에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수연 배우와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 슬픔 가득한 얼굴로 연결식을 찾은 영화인과 팬들. 연결식은 배우 유지태 씨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네, 아직 전혀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작품 씨바지로 고인에게 베네치아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주며 각별한 사이로 인연을 이어온 임권택 감독의 추도사. 늘 든든했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서둘러 갔냐. 후배 배우 문소리는 고 강수연 씨가 출연했던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의 대사를 재현하며 추도했고, 야, 김철수, 내가 반말해서 기분 나쁘니? 까랑까랑하고 그때도 여전히 당돌한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유작 정의를 함께한 연상호 감독은 한국 영화의 큰 별이 사라졌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배우 강수연의 연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 영화 그 자체였던 슬픔을 다 삼키기도 전에 발인이 거행됐고 배우 정우성, 설경구 등 영화인 6명이 고인을 운구했습니다. 장지인 경기도 용인 추모공원으로 옮겨진 고 강수연 씨는 반세기 동안의 영화 인생을 마감하고 별보다 아름다운 별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하철역, 버스역 폐쇄, 유치원, 학교 폐쇄, 쇼핑센터 폐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0일 넘게 도시가 봉쇄된 중국 베이징에선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이 생선은 주거지에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생선을 일부러 바닥에 패대기 쳐 죽여 갖고 들어가는 영상까지 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의 대형 쇼핑센터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인데 가끔 청소 인력만 눈에 띌 뿐 텅 빈 실내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对对，每次都是人来人往特别的密集，今天确实看着有点凄凉。 지하철역 70여 개와 380여 개 버스 노선을 폐쇄해서 시민 이동을 제한한 지는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시내 쇼핑센터에 문을 닫게 해서 시민들은 외출할 방법도 외출할 곳도 없습니다. 有的肯定是有啊，肯定没有之前那么火爆了，主要现在是靠外卖。 학생들의 등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에 도보 15분이면 검사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일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방역 대책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주거지 반입이 안 된다며 물고기를 바닥에 내리친 뒤 봉투에 담자 지켜보던 한 시민이 한숨을 쉽니다. 제2 베이징 외국어대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 방역 정책에 항의하다 저지당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상하이에선 가짜 양성 판정을 내린 PCR 검사 결과가 확인돼 주민들이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당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순방할 때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하죠. 그럴 만합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에 이어 이제는 우라늄으로도 핵무기를 만들려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북한이 동시에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핵과 ICBM이 독재를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보 환경의 재구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im Jong-un continue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Pyongyang'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periodically using aggressive,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hi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quo as a de facto nuclear power. 또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도록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어 김정은은 도발과 대화 제스처를 오가는 방식으로 한미 갈등을 유발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윤석열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share. It's an objective we shared with the last ROK government. It's an objective we share with this ROK government, and I know that we look forward to the opportunities ahead over the phone, in person, including when the president travels to the ROK in just a matter of days.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조만간 최대 수준의 핵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하루에 수만 명과 사진 찍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 이후 일명 사진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 돋보기에서는 그야말로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할 정도의 김정은 기념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수만 명의 청년과 사진을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지난 6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북한군 창건일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청년 학생들과 김 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맨 앞줄 인원을 세봤는데 약 80명이 15줄에서 16줄로 서 있습니다. 한 그룹당 1,2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0개 집단으로 나눠 수만 명 청년과 사진 촬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정말 크게 인쇄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청년들 누굽니까? 바로 열병식에서 그 바닥 대열에 있던 청년들입니다. 네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꽃술을 들고 카드 섹션을 펼치며 김 위원장의 성과를 찬양한 청년들인데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고 청년들 자신의 손으로 당겨와야 하는 성스러운 애국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과의 기념사진은 김 위원장의 특별 지시인데 외국 문물에 익숙한 청년 세대가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잘 아는 만큼 청년을 중시하는 젊은 지도자 모습을 부각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그 최고 지도자와의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알지 않습니까? 네, 집에 항상 걸어두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아주 소중히 보관한다고 합니다. 예. 깨알같이 수백 명 찍은 속에서도 그건 완전 가보고 승진시킨다 이런 의미는 좀 개별적으로 몇 명이 좀 찍었다거나 다 같이 찍었다 해서 출세의 길은 열리지 않으나 가문이 영광이에요. 최고 지도자 사진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사진사도 선별된 인원만 할 수 있고 최고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김정은 시대에 와서 저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김정은식 사진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신변 안전을 중시했던 은둔형 지도자로 평가된다면 30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기념사진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 대회 등에서 소수 인원과 사진을 찍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 또 아파트 중곤식 현장, 청년 동맹대회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해 꼭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 공을 꽤 많이 들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사진을 얼마나 찍은 겁니까? 통상 열병식 다음 날 노동신문에 사진 몇 장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데 맞아요. 이번엔 이례적으로 일주일 가까이 사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인민군대의 줄기찬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랑하는 존사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리를 옮겨 촬영을 마칠 때마다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열병식 사진은 재작년엔 2장, 작년엔 16장이었는데 올해는 청년과 군인, 방송원 관계자 등과 차례로 찍으면서 57장에 달합니다.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성과를 지금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지 정치, 열병식 정치, 사진 정치 이걸 통해서 권위와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고요. 이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아직도 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권위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집권 10년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권위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또 의미가 들어있는 거네요. 선대와 달리 김 위원장의 사진이 많이 공개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장, 이재명 상임고문을 총사령관으로 내세워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선수이자 감독 역할로 6일 지방선거를 이끌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62일 만에 돌아온 이 상임고문을 견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돼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 그 특권을 미리 포기해라면서요. 백계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서 불안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성찰을 강조하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조금의 논란이라도 있던 후보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선거운동 전에 전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항을 보궐선거 후보이자 총사령관을 맡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패색이 짙을 때 승리의 활로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패장이 62일 만에 복귀하는 건 너무 빠르다는 비판에 맞서 내세운 명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출마를 방해하는 걸 보면 출마한 것이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또 수요일이네요. MBN이 매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6일 지방선거 여론조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부산과 울산을 조사했습니다. 두 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큰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한빛, 신재우 두 기자가 전합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차기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현 시장 57.6%, 변성환 민주당 후보 29.4%로 나왔습니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2.3%였습니다. 박 시장은 5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변 후보의 더블스코어 이상 격차를 벌리고 보수 진영 지지층의 몰표를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물음엔 새정권 안정론 57.5%, 새정권 견제론 32%였습니다.
부산시 주요 추진 과제론 집값 안정 26.5%, 인프라 확충 16.6%,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15.9% 순으로 나왔습니다. 박형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된 가운데 새 정부 지원론까지 얹혀지면서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지도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49.7%의 지지를 얻어 34.7%에 그친 송철호 현 시장을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성별 지지도에서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선 응답자의 52.3%가 새 정권 안정론을 지지했고 새 정권 견제론을 선택한 응답자는 36.1%에 그쳤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울산의료원 설립 등 의료환경 개선, 항공, 철도, 도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각각 27.3%, 23%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제가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은 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영화 속 억척 주인공이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 집. 9년간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결국 백기를 들고 돈을 빌리죠. 남 얘기 같지 않다는 분들 많죠. 2년 전엔 집값, 전세값이 이슈가 된 국토부 국감장에 난데없이 가수 나훈아 씨가 소환됐습니다. 장관님, 한번 좀 들어보시고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값은 또 크게 뛰었습니다. 서울 평균 전세값은 2020년 7월보다 무려 35.4%, 1억 7,648만 원이나 올랐죠.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 또 값이 오를 때가 되죠. 그간은 가격이 억눌렸던 탓에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크게 올려 부르니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애가 탑니다. 공포의 8월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임대차법을 손본다는 새 정부는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전세금을 적게 올리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글쎄요,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법을 손질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건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예고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미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3법의 문제점을 인정했잖아요. 앞서 본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포스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내 집이 간절했던 주인공의 바람이었죠. 열심히 살면 꿈을 이루는 그런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예고된 대란은 막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건 우리에게 무리한 꿈일까요? 김조아의 그런데 오늘은 예고된 전세지옥 막아주길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새 정부 경제 정책은 새 대통령도 말했듯 물가와 집값 안정이죠. 그런데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콘크리트 업체들은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다음 달 셧다운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고 건설사들은 공공 재개발 사업에 입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못한다고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대표들은 공사비 증액 요구에 불응하는 현장에 공사를 멈추기로 결의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늘고 있는데 공사비엔 반영되지 않아 적자 시공을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연합회는 수도권 공사 현장 340여 곳 중 공사비 증액 요구에 소극적인 곳이 97곳, 관심 없는 곳이 66곳이라며
다음 달까지 협상이 되지 않는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강력한 투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뿐 아니라 재개발 사업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공공재개발 사업에 건설사들이 현재의 건축비론 참여가 어렵다며 입찰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대다수 건설사가 건축비를 인상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주민 대표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분양가 인상이 없는 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차량끼리 통신을 하고 또 신호등 같은 교통 인프라와도 소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시입니다. 도시를 통째 이렇게 만든 건데요. 새 정부가 육성을 선언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을 달리는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채 인지하기도 전에 단말기에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앞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차량마다 달린 단말기로 관제 CCTV와 통신해 보행자 위험을 경고하기도 하고 근처를 지나는 응급 차량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교통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차량 사물간 통신의 모습입니다. 울산광역시와 KT는 2,700여 대의 차량과 CCTV로부터 시간당 3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운전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합니다. 이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 건너지 못했으면 보행시간을 최대 6초 연장합니다. 노약자 등 걸음이 느린 사람들을 포착해 신호를 조정하는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경험한 역량과 노하우를 반영해서 추가 사업들을 확장할 계획이고 새 정부도 스마트 모빌리티 육성을 선언한 만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기존 교통체계에 맞춰진 법령과 선진국보다 부족한 데이터 등은 숙제로 꼽힙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화물차나 건설 장비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날 12시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섰습니다. 경유값은 리터당 1,946.65원으로 휘발유 평균 1,945.88원보다 0.77원이 더 높았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창단 25년 만에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한 서울 SK 1등 공신은 단연 전희철 감독이었죠. 초보 감독이지만 지난 시즌 8위로 부진했던 팀을 사상 첫 3관왕 팀으로 탈바꿈시킨 전희철 감독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선수들의 행가래가 끝나니 발길질을 맞고 우승 기자회견 도중에는 샴페인 3대까지. 개성이 강한 SK 선수들을 한 대로 묶고 우승까지 이끈 전희철 감독의 원동력은 선수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형님 리더십이었습니다. 전력 분석원과 운영팀장, 그리고 10년 동안의 수석 코치 생활로 쌓은 경기 운영 경험과 분석력도 위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전 감독은 1승 5패 열세였던 KGC를 상대로 정규리그에서 외곽 방어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챔프전에서는 특유의 속공으로 허를 찔렀습니다. 10점이 넘는 여유 있는 점수차에도 상대가 득점으로 기세를 올리면 작전 타임을 불러 흐름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7, 8점 정도로 좁혀졌을 때 타임을 끊는 게 보통 이렇게 해오는 방식인데 선수들한테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초보지만 누구보다 준비된 지도자였던 전희철 감독은 프로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부임 첫 해 3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항상 성적이 좋은 다음에 성적이 항상 하위권으로 머물렀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다음 목표는 2시즌 연속 통합 우승. 1998년과 1999년 현대 이후 23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이 목표를 초보 딱지를 뗀 전희철 감독이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요즘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낮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서울은 25도를 웃돌면서 평년 기온을 훌쩍 넘어섰고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이 지나고 나면 한낮 더위는 점차 누그러져 주말인 토요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여전할 테니까요. 당분간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구름이 많겠고 대기 속 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이어가겠는데요. 제주에는 오늘 밤까지 5mm 미만의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내일 늦은 오후 전남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5mm 안팎의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갑작스런 비에 놀라지 않도록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영남 동해안을 따라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